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서울시청을 찾았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주말엔 또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부산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그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고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그 시의회의 구성이 여소 야대 그런 상황에서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세로 시의회와 잘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왔고요. 특별히 또 시의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방역이나 또는 부동산 정책 또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정말 잘 협의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인상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 시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 이 당을 묵묵히 지켜오신 당원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 관련된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평당원 신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평당원 신분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속전속결로 만나게 된 이유,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는 조금 다른 행보, 국민의힘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모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김미애 의원을 만나서 입양가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봉사 행보에 나선 것도 국민의힘과 영남 중심의 힘을 싣고 싶었던 모습인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을 만난 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는 시정의 모습이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면 향후 야권의 대통령도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네. 가장 의미 있게 좀 행보를 보이고 싶었던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내에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나니 결국은 서울시장까지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인사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이 국민의힘 입당하고 난 뒤에 최재형 원장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목적 포석의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그 시의회와의 관계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앞선 녹취를 또 보면 제가 또 그 눈여겨서 봤던 게 방역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민심도 결국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던 최재형 원장이 본인이 나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를 이끌면서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얻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최재형 원장이 할 수 있는 대권 주자로서의 현명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재형 원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오 시장과 만난 것 그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마 뭐 집권했을 때 여야도 있지만 당내 이제 우군 확보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본인은 안 나간다 그러지만 항상 보면 잠재적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본인 스스로 사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도 가깝고 어쨌든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아마 권했을 수 있어요. 가서 만나봐라. 그리고 아마 대선 후보들을 쭉 만날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본인도 같은 동급으로 인정해 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어쨌든 당에 들어왔으면 당에 있는 예를 들어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고문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권 후보 쭉 만나는 게 순서 맞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누굴 만나느냐 가장 중요한데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의 지지 세력을 내가 좀 업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떻게 보면 각자 행보를 보이면서 차별화된 모습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두 후보, 그러니까 잠재적인 두 야권의 대선 주자 모두 대선 캠프를 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의도에 그 캠프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아무래도 최 전 감사원장 여의도에 꾸렸다는 것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들이 국회에 여의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합 빌딩이라고 하는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공간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고 정당에 몸을 담은 새내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당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이 대통령 선거 치르기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누가 뭐래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굳건한 보수 야권 전체 진영의 지지율 1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지율 1위는 단순히 보수적인 이 구성원들,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 좀 모여 있는 만큼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서 조금은 다른 정치를 향하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광화문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또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모든 행사에 혼자 다니는 반면에 최 전 원장은 부인도 함께 좀 동참하는 네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봉사활동을 갔을 그렇죠. 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의미를 결국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부인을 언제 등판시키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막 적극적으로 다니면 또 후보보다 먼저 더 나선다 그러면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봉사활동할 때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부인이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전 원장이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빠른 편이거든요. 같이 나온 편이. 그러면 당연히 언론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성을 좀 두는 면, 그러니까 입당이라든지 지금 말씀처럼 캠프를 어디 차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인을 먼저 등판시키는 것도 저는 약간 차별화의 한 전략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차별화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대선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사실 주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윤석열 전 총장과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출마 선언에 있어서는 큰 차별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검찰총장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배했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행했던 월성원정 감사 등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던 의미를 담아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반문재인 대통령의 전선에 서 있는 모습들을 확고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 공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지지층들을 결속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선명성 있는 모습들을 먼저 보이는 내용들이 출마 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역시 반문을 기치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은 좀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마 선언문을 쓸 때 고려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서 출마 선언보다는 정치 참여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치에 참여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경청하고 난 뒤에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비전과 정책 공약들이 후순위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감사원장 퇴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비전과 본인이 끌고 갈 나라에 대한 미래를 그리게 된다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를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공산이 매우 클 겁니다. 따라서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해왔던 것처럼 아마도 출마에 관련된 당위성과 명분을 바탕으로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캠프들을 더 두텁게 꾸리면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공약들은 추후에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쌓은 다음에 추후 행보를 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 같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그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런 말도 내놨고요. 비석을 잡고 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찾아간 거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5.18 헌법에 넣다는 얘기도 잘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 사실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고 야당에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로 낼 내용은 아니에요. 벌써 이제 출마 선언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뭐 6월 29일 했으니까 한 달은 안 됐지만 꽤 지났거든요. 첫 방문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방문해서 뭔가 뭐 누구를 만났다 그러고 전원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냐? 사실은 물론 뭐 호남이 좀 어찌 보면 좀 소외돼 있고 좀 발전이 덜 됐다는 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5.18 분도 어쨌든 다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것도 다 아는 내용인데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된다.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을 텐데 뭐 출마의 명분도 뭐 과연 있느냐도 따져야 되지만 그럼 뭘 할 거냐 이걸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광주에 갔을 때도 그러면 광주를 뭐 이렇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어디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행사만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과연 진전이 되느냐 정치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비디오님께 몇 차례 연달아서 질문을 드려서 이번에는 현 의원님께 네네. 몇 차례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던데 그렇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그 조남옥 전 회장이죠. 근데 과의 관계가 오래됐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뭐 골프를 쳤느니 아니면은 이제 뭐 선물을 받았느니 예. 문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2011년인데요. 이 당시에 대검 중수 인과 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삼부토관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수사를 받았어요. 여러 명이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도 막 받았는데 처벌을 다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홍만표 변호사고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또 윤석열 당시에 이제 중수 과장의 연선 동기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사실은 그럼 그 당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장모 사건에서 부인 사건에서 드디어 이제 본인 사건으로 온 거예요. 본인이 검사로서 권한을 가장 행사하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는요 전국에 있는 특수사를 다 관장하던 거거든요. 관장하던 부서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검 특수부에 중수부에 있을 때 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해 수사하던 삼부토건이 어쨌든 처벌을 면했는데 네. 거기에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가졌던 어떤 의혹, 본인에 대한 의혹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남옥 회장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부인을 소개해 준 걸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 즉각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악의적인 보도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를 하게 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연루돼 있는 윤준청 별장 접대 의혹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윤석열 총장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됐고 결국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한 전례가 있었던 사건이죠. 얼마 전에는 한겨레 신문 현장 기자들이 모여서 사회 부장에 관련된 문제로 성명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있으면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한 검증들을 가지는 것은 매우 온당한 일일 수 있겠는데 10년도 더 지났던 오래전 일들까지 다 끄집어서 문제를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제기를 하게 되면 과거의 같은 잘못들이 재발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이 취재 윤리를 위반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언론의 본연의 사명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오늘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정치 세력 교체를 좀 강조를 네네. 했기 때문에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하기 바로 전에 방송을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제3지대냐고 물었을 때는 뭐 제3지대는 아닌데 어쨌든 뭐 기존의 양 정당에 뭐 속하지는 않겠다. 그게 어찌 보면 제3지대로 쓰이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3지대에 있겠다라는 표명을 한 것 같고 정권 교체란 말을 안 하고 정치 세력의 교체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야당 쪽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 아마 책을 내고 본인의 그동안 2년 동안 고민한 걸 내오긴 했지만 정치라는 거는 또 본인의 생각만으로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정당 세력 아니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해나갈지는 이제 세 분이 이제 지금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비슷하게 다 이제 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강도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제일 어쨌든 세게 부딪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 같고 김동연 부총리는 시간도 좀 오래 지났지만 아주 세게 붙었던 건 아니에요. 약간 순리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뭔가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 또 사실은 확실하게 뭐 국민들의 인식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실 때 비대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최근에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움을 주면서 제3지대 세력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떤 행보를 펼치는지가 중요한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유력한 킹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김동연 부총리가 시기적으로 좀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정도의 새로운 어젠다를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나왔어야 되고 그 이른 시간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세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정당 세력과 정치 세력에 대한 협조 도움 없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그 당시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다 나와서 아마 지금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권력 의지로 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나가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금태섭 전 의원을 뛰어넘을 정도의 모습들이 갖춰지지 않게 된다면 예. 아마 여의도 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조력자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권 대선 주자 행보들 관련돼서 이야기 나눴는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민감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문한다는 거는 이 여당 내에서의 지지율을 사실상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 보통은 정권 말에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 또는 심지어는 손절까지도 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탈당해라 뭐 이런 것들이 차기 대통령 주자의 중요한 구호였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일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나서서 대통령을 엄호하고 보호하는 그래야지만 본인이 이 경선 과정에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동대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이 총선의 대전작 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강훈식 단장의 발언을 보면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나 싶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일반적으로 뭐 집권 마지막 해에는 레임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겠습니까? 당연히 뭐 레임덕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당초에 득표 우리가 41% 기준보다 더 높잖아요. 45%, 6% 정도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도 거의 지금 한 3월 초부터 계속 뒤져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대선 경선 효과도 있고 네. 대통령 지지율 상승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예전에 지금 보면 지금 5년 차거든요. 거의 1분기, 2분기 보면 보통 지지율이 한 20%대 정도예요. 뭐 아니면 10%대도 있는 거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거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3주 정도 미뤄지는 게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결정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마 이제 9월 초니까 이제 9월 뭐 중순 말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 토론이라는 다 연기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늦어지면 또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조속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일정 이런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뭐 얘기는 드렸지만 특히 또 이 경선 일정 연기 여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게 최근 이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 그 경향성 흐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래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권 내 독보적인 1위를 그 형성을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지금은 정당 지지도인데 대선 주자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놀라울 정도죠. 사실은 이제 조금 뒤면은 오차 범위 내에까지 들어갈 상황까지 가는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선거 전략을 꾸준히 이어왔었고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소 차별화가 있는 전략들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이낙연 전 대표는 도움이 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논란이 했던 바지 발언 등으로 여성의 표심들이 일부 이재명 지사가 아닌 이낙연 후보 측으로 옮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 국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따라서 호남, 여성, 중도 표심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국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경선 연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 흐름들을 이어가고자 싶은 것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그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래픽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대권 주자들의 인지도와 관련해서 마의 5% 벽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의 5% 벽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넘어선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금 야권에서는 뭐 유력한 주자로 떠오른 셈이죠. 그거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좀 빠지는 만큼 아마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입당을 하게 되면 아마 당내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전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게 뭐 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코치라기보다는 이제 조언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좀 안정적인로 진입한 게 아닌가. 근데 일단 5% 선에는 이제 약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될 수 있는데요. 10%를 넘을 수 있느냐. 10% 정도 넘어야 어느 정도 이제 유력한 주자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출마 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가장 뛰어난 넘어야 될 산은 결국 중간에 사퇴하고 나온 거잖아요. 감사원이라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있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출마 선언에서 해명만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해명이 안 되면 계속 기자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사원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선언할 때처럼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본인만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 전 원장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이 5%를 넘어서긴 했는데 저 여론조사에서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담보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재형 원장 입당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율이 담보가 안 되니까 예.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최재형 원장도 검증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난관들도 함께 봉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연장선상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래픽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주당 경선 연기 3주가량 연기될 게 지금 가닥이 잡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경선이 3주간 연기가 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흐름에서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알겠지만 그 군필 원팀 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은 그다음에 뭐 경기도 공무원일 산하기관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뜨거워졌는데요. 아마 양측에서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원칙 기조 깨지는 거 아니야.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 약간 숨고르기 들어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 이게 좀 격해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남 쟁탈전 아주 치열해질 것이고요. 네.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굉장히 치열할 거다. 아마 두 부분을 누가 어쨌든 이거를 선점하고 차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경선에서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과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